지금부터 단어는 확률입니다. 확률은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이 배운 적이 있어요. 그 내용과 많이 유사하니까 몇 가지 추가된 내용이나 그다음에 용어, 앞쪽에서 배웠던 조합, 순열, 계산법 이런 것들이 추가된 건 있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중학교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면 납득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용어 정리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시행이란 말이 나와요. 뜻은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 한다. 자, 중요한 거는 같은 조건에 여러 번 반복이 가능하며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딱 정해져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용어, 표본공간이라는 뜻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공간이라 한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 그 경우를 모아둔 것을 표본공간이라 불러요. 사건은 표본공간 안에서에 있는 부분집합을 사건이라 부르고 그 사건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만 들으면 일단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의대로 익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주사위를 던져요. 그 주사위를 던질 때 이 주사위에 관련된 내용에서 주사위를 던진다. 이게 흔히 말하는 시행입니다. 주사위는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할 수 있고 경우가 딱 던질 때마다 뭐가 나온다고 정해진 게 아니고 우연히 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이나 관찰, 던진다.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그걸 시행이라 부른 것이며 그 다음 사건이라는 거는 거기 나온 표본공간이라는 거는 이걸 던지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도 나올 수 있고 2도 나올 수 있고 3, 4, 5, 6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 결과를 집합으로 표현한 것,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다 포함하는 집합, 얘가 표본공간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전체 집합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내가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그 안에서 소수가 나온다. 그럼 소수가 주사위 중에서 1, 2, 3, 4, 5, 6 중에서 소수라는 거는 2나 또는 3이나 또는 5가 나오는 게 소수가 나오죠. 지금처럼 어떤 시행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결과물 그리고 표본공간 안에 들어있는 이런 부분집합이죠. 2, 3, 5라는 원소를 표본공간 안에 들어있는 저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이런 부분집합을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이 사건의 종류가 이제 세 종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세 종류. 그 첫 번째가 근원사건이란 건데 근원, 뭔가의 기초가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원사건.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사건을 근원사건이라 한다. 그럼 위에서 주사위를 던질 때 나타날 수 있는 한 개짜리 사건이 뭐가 있냐면 1이 나온다, 2가 나온다, 3이 나온다, 4가 나온다, 5가 나온다, 6이 나온다. 이런 거예요. 나와 있는 표본공간의 모든 원소를 각각 한 개씩 보고 한 개씩 가지고 있는, 원소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이런 집합으로 만들어진 사건을 근원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 위에는 소수가 나온다라는 이 사건은 여기는 2라는 원소랑 3이라는 원소랑 5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이 세 개를 묶어서 만들어내는 게 그 사건의, 지금 말하고 있는 사건의 종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전사건이라는 거는 다 나오는 사건을 말해요. 어떤 생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 주사위를 던졌더니 6 이하의 눈이 나온다. 그럼 6 이하에 나오는 눈이 나오려면 다 나와야죠. 1, 2, 3, 4, 5, 6. 이게 6 이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사건. 전사건이 알고 보니 표본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공사건이라는데 공사건은 집합에서 보면 공집합과 같은 개념이라 일어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주사위를 던졌더니 나온 눈금이 7보다 클 경우의 수. 그러면 그런 사건은 존재하지 않죠. 공집합이죠. 집합 안에 아무것도 원소가 듣지 않은 공집합이에요. 이런 집합을 가지고 있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개념 체크 1번 문제.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했을 때 표본공간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시는 거죠. 그럼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표본공간은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동전 두 개 던졌더니 앞면이 H, 뒷면이 T인데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본다면 HH 아니면 HT 아니면 TH 마지막 TT 네, 이게 표본공간이죠.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을 가지고 있는 집합. 2번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 서로 다른 면이 나온다면 하나가 앞일 때 하나가 뒤, 하나가 뒤일 때 하나가 앞 이런 느낌일 테니까 그 사건은 HT, TH 이렇게 두 개의 사건으로 볼 수 있겠죠. 3번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 네, HH밖에 없죠. 앞면. 적어도 뒷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오는 사건. 적어도라는 얘기는 최소한 한 번이니까 한 번 나와도 되고 두 번 모두 나와도 되니까 결론은 뒷면이 안 나오는 사건인 HH를 모두 뺀 나머지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HT, TH, 그 다음 TT 이렇게 나오겠죠. 자, 다음 개념은 사건의 종류들인데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근데 합사건은 이게 집합에서 보면 합집합과 같은 개념입니다. 집합 A와 집합 B에 대한 개념 중에 집합 A 안에 들어있는 원소 이거나 아니면 집합 B 안에 들어있는 원소. 그러니까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로 이루어지는 게 A 합집합 B였죠. 합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A가 일어나거나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사건. 적어도 A, B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합사건이라고 부르고 기호는 집합과 똑같습니다. 사건 자체가 집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합사건도 집합으로 A 합집합 B라고 썼었고 곱사건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마치 집합에서는 교집합과 같은 개념이에요. A와 B가 동시에 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라는 개념. 함께 이런 개념이죠.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A와 B의 곱사건이라고 부르고 이때 기호는 A 교집합 B라고 쓴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합사건 A 합집합 B, 곱사건 A 교집합 B. 자, 그다음에 이제 배반사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처음 듣는 단어죠. 배반사건. 근데 배반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뭐 누군가를 얘기할 때 야, 너는 나를 배신했어, 배반했어. 서로 의견이 달라져서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를 보통 그런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서로 겹치는 의견이 없을 때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 있는 확률에서도 배반사건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없을 때 그러니까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교집합이 아무것도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공집합일 때 그래서 두 집합의 관계가 집합에서 본다면 서로소일 때 집합에서 서로소를 확률에서는 배반사건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합에서는 서로소 집합, 확률에서는 배반사건.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 예를 든다면 주사위를 아까 우리가 던졌어요. 대표적인 이제 사건을 발생하는 것 중에 주사위라는 게 있으니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사건 A는 뭐 예를 들어 2의 배수가 나올 사건이고 사건 B는 5의 약수가 나올 사건이에요. 그럼 사건 A를 보니까 그런 사건, 그 나와 있는 전체 표본 공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건 중에 2의 배수를 가지려면 2, 4, 6 이렇게 3개의 원소를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집합 B는 5의 약수 1, 5. 그럼 A와 B의 교집합은 겹치는 원소가 없죠. 공집합입니다. 그럼 이랬을 때 A 사건과 B 사건은 배반 사건이다. 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 네 번째, 여사건. 이건 집합에서도 배웠던 건데 무엇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집합 A가 아닌 것. 그럼 확률에서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 그게 사건 A의 여사건이라고 말하고 집합기와 똑같이 A의 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었던 단어죠. 밑에 있는 리마크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A와 A의 여집합, 사건 A와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교집합은 공집합이므로 사건 A랑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 공사건은 모든 사건과 서로 배반이다. 공사건은 공집합을 말하고 어떤 사건과 교집합이 당연히 공집합이니까 공사건은 모든 사건과의 배반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면 위에는 이런 모양이라면 이런 집합의 모양이라면 A는 B의 여집합에 A는 B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죠. 이건 집합에서도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뜻은 A와 B가 서로서로한 개념이고 B가 A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말도 A와 B가 서로서이기 때문에 A, B가 배반 사건이라는 뜻은 확률이 이런 케이스가 집합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2번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 카드 중에 한 장을 뽑을 때 2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A, 3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B라고 한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전체 사건을 표본공간이라고 그러죠. 집합에서는 U라고 많이 표현했는데 표본공간은 확률에서는 보통 S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럼 1부터 10까지 카드가 적혀있는 숫자니까 1, 2, 3에서 이렇게 해서 10 정도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A라는 사건은 집합으로 표현하게 되면 2의 배수 2, 4, 6, 8, 10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집합 B 3, 6, 9가 되겠죠. 1번 A 교집합 B A 사건 그리고 B 사건을 말하죠. 곱사건에 대한 경우에 있습니다. 그럼 그 곱사건 A와 B가 겹치는 것 뭐가 있나요?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것 결론 6의 배수죠. 그렇죠? 6이 있겠네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 6의 배수는 6밖에 없죠. 그 다음 A 합집합 B의 여집합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A 합집합 B의 원소 2, 3, 4, 6, 8, 9, 10 A와 B의 원소를 다 섞되 한 번씩만 쓰는 거죠. 이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시면 되죠. 그럼 1, 2, 3, 4, 5, 6, 7, 8, 9, 10 중에 저 원소를 뺀 나머지는 1, 5, 7 이렇게 3개가 남겠네요. 3번 사건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의 개수. 사건 A와 배반이라는 얘기는 A의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니까 결론은 A의 여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A와 배반이 되려면 A와는 똑같은 원소를 가지면 안 되죠.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요. 결론은 A가 아닌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건. 결론 집합에서 본다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A의 여집합이면 A를 뺀 나머지죠. A의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럼 A의 원소가 아닌 것도 5개겠네요. 그럼 그 5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건 고1 때 배웠습니다. 2의 5제곱 32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주사위를 한 개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에 누린 사건을 A. 짝수니까 2, 4, 6. 주사위니까 6가지밖에 없습니다. 소수의 눈이 나온 사건 B. 2, 5, 2, 3, 5. A와 B의 합집합. 저기 있는 원소를 섞으면 되겠죠? 2, 3, 4, 5, 6. 교집합, 겹치는 원소 2밖에 없죠. 그 다음에 A 여집합, 교집합 B. A 사건이 아니면서 동시에 B 사건인 걸 찾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집합의 개념으로 풀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교집합은 교환이 성립하고 그 다음 가운데 있는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뀐다고 배웠죠. 이거는 고1 때 집합할 때 배웠습니다. 따라서 B-A. B-A면 그림을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원소가 B-A예요. 그럼 집합 B의 원소 중에 겹치는 원소 2를 뺀 나머지겠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집합 B의 원소 2, 3, 5 중에 2를 뺀 나머지니까 3, 5가 들어가겠죠. 또 이 정답은 3, 5. 이렇게 되겠네요.
한 개 주사위를 던져 세 사건 A, B, C가 나왔는데 A, B, C 중 전부 다 각각이 서로 배반인 사건을 찾는 건데 A는 주사위를 던졌으니까요. 1부터 6까지 중에 4 이상의 눈이 나올 사건. 그러면 4, 5, 6. B,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4, 2, 4, 6.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1, 3, 5. 자, 이 중에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인지 혹은 B와 C의 교집합이 공집합인지 C와 A의 교집합이 공집합인지 확인해봐서 공집합이면 배반, 공집합이 아니면 배반 사건이 아닌 거죠. 우리는 배반만 찾는 겁니다. 그럼 A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인가요? 4, 5, 6과 2, 4, 6은 4가 겹칩니다. 따라서 공집합이 아니므로 배반이 아닌 거죠. 일단 B와 C가 교집합이 공집합입니까? 그러면 2, 4, 6과 1, 3, 5는 그렇죠.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닙니다. 선생님 문제를 잘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B가 짝수가 아니고 짝수인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죠. 그럼 짝수 중에 여기 지금 쓴 짝수 중에 소수인 거는 2밖에 없네요. 네, 여기 잠깐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2. 자, 그러면 이것도 잘못됐죠? A와 B의 교집합 4, 5, 6과 2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맞습니다. 따라서 A와 B는 배반 사건이죠. 그 다음에 2번 B와 C의 교집합 B와 C도 2와 1, 3, 5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죠. 그래서 B와 C도 네, 배반이 맞습니다. 그 다음 C와 A C 얘랑 A 얘는 5가 겹치네요. 따라서 얘는 공집합이 아니므로 배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두 개 A와 B, B와 C가 각각 배반 사건이다. 자, 개념 16번 수학적 확률이란 건데 확률은 이제 확률을 배웁니다. 확률은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값을 기호로 이렇게 쓴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뜻이죠. 확률 영어로 하면 네, probability지. 근데 그 앞쪽에 이제 P자를 딴 겁니다. 큰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확률을 나타내는 단어는 꼭 이렇게 씁니다. PA. 그러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럼 PB가 되면 B라는 확률이 일어날 확률.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정의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수학적 확률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동전을 던집니다. 그럼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값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2분의 1이죠. 그런가요? 근데 내가 만약 그러면 동전을 2개 던졌어요. 동전 2개 던져서 두 동전 모두 앞면일 확률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동전 2개를 던졌는데 앞에도 앞면, 뒤도 앞면일 확률이에요. 그런 확률이 어떻게 있나요? 동전 처음에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값은 2분의 1이고 두 번째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죠. 곱하면 4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렇지? 그럼 4번 중에 한 번은 동전 2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한 번이라는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나요? 4번 던지면 꼭 한 번은 둘 다 앞면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둘 다 앞면일 수도 있겠지만 둘 중에 하나가 4번 동전 2개 던졌는데 실제로 4번 중에 한 번이 아니고 4번 모두 다 알고 보니까 다 뭐 뒷면만 나왔다든지 아니면 뭐 뒷면 한 번, 앞면 한 번 나왔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앞면이 한 번도 둘 다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2개 동전을 던져서 둘 다 앞면일 확률은 4분의 1이 맞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실제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수학적으로 어떤 시행에서 표본공간 S의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정도로 기대됐을 때 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값을 우리는 PA, 수학적 확률이라 부른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험이나 어떤 실제 행동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발생한다 라는 거죠. 계산법은 전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 분의
특정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말합니다. S, 표본공간 전체 개수죠. 표본공간 전체 개수,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따지는 게 확률입니다. 그 가능성을 PA라는 수학적 기호로 쓰겠다는 거죠. 아시겠죠? 6번 1, 2, 3, 4, 5, 6개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6장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이게 전체 경우의 수겠죠? 그럼 6장 카드를 일렬로 배열할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 분의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에요. 1, 2, 3이 적힌 3장 카드가 이웃해야 됩니다. 그럼 1, 2, 3이 적혀있는 숫자의 카드가 이웃한다. 같이 붙어 다녀야 된다 뜻이죠. 나머지 4, 5, 6. 그럼 전체 카드로 본다면 총 몇 개 카드로 봐야 되냐면 4개의 카드죠. 4개 카드가 일렬로 배열됩니다. 4팩토리얼. 근데 그 중에 이 1, 2, 3의 순서를 매기진 않았죠. 1, 2, 3을 한 대로 모으긴 했지만 이웃한다 뜻이 꼭 1, 2, 3의 순서로 오라는 뜻은 아니고 같이 몰려다닌다 뜻이니까 이 3개가 자리 바꿈하는 것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3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자리 바꿈의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이 되겠죠. 얘를 계산하시면 정답은 5분의 1 이렇게 처리될 겁니다. 2번 3이 적힌 카드와 4가 적힌 카드가 양 끝에 올 확률 역시나 전체 경우의 수는 6개 숫자를 배열했으니까 6팩토리입니다. 그 중에 3, 4가 양 끝에 와야 돼요. 그럼 3, 4 양 끝에 그럼 3, 4를 제외한 나머지 1, 2, 5, 6은 가운데 이 4개 숫자가 일렬로 배열돼서 들어오겠죠? 4팩토리얼. 다만 이 4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는 4팩토리얼이 맞는데 3, 4가 정확히 이 순서로 오라는 법은 없죠. 3, 4로 올 수 있지만 4, 3으로도 올 수 있지 않나요? 양끝이라는 게 순서가 매겨진 건 아니니까. 그럼 이 2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 경우 2가지죠. 쓰기에는 일단 2팩토리얼 쓸게요. 이렇게 6팩분의 4팩 곱하기 2팩 하면 네, 문제에서 2번의 정답이 나오고 이 정답은 15분의 1일 겁니다. 1, 2, 3, 4, 5의 5개 숫자를 한 번씩 이용하여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이게 전체 경우의 수죠. 그럼 5장을 가지고 5개의 자연수를 만드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이 될 겁니다. 분의 짝수여야 되죠. 근데 짝수 홀수는 1의 자리가 결정하는 거니까 저 숫자를, 저 5개의 숫자를 가지고 짝수를 만들려면 맨 끝자리가 2 아니면 4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숫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배열하시면 됩니다. 그럼 2를 빼고 나머지 1, 3, 4, 5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이죠. 그럼 얘는 밑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4 빼고 나머지 4개 숫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 따라서 4팩토리얼, 이건 더하기 4팩토리얼이죠. 그러면 위에 있는 사건과 아래에 있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잖아요. 동시에 할 수 없으면 합사건, 동시에 발생하면 곱사건인 거니까요. 이건 덧셈에서 계산하셔야 되는데 더하기 2천 하시면 네, 똑같은 수를 2번 더한 거니까 곱하기 2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 처리하면 5분의 2라고 써지겠네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앉습니다. 근데 여학생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뭐뭐 할 때가 전체 경우의 수죠. 그럼 결과적으로 본다면 6명의 학생을 원탁에 둘러앉는 거니까 원순열의 개념이죠. 총 6명을 원에 배열하는 거니까 6-1 팩토리얼. 네, 5팩토리얼이에요. 5팩토리얼 분의 그 다음에 여학생이 3명이 있는데 여학생 이 3명을 하나로 묶겠다는 얘기죠. 이 집합을 그냥 Y라고 합시다. Y. 그럼 여학생 1에다가 여학생 3명이 모여있는 집단인 Y랑 남학생 3명을 원에 배열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4개 집단을 원에 배열하는 거니까 4개가 원으로 배열되는 4-1 팩토리얼. 그 다음에 곱하기 대신에 여기 안에 있는 집단의 3명이 자리 바꿈까지는 고민하진 않았죠. 저 3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를 계산해야 되니까 3팩토리얼이 계산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처리하시면 정답은 10분의 3이 됩니다.
자, 흰 공 5개, 빨간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이런 상자가 있죠. 상자 안에 공이 들어있는데 그 공이 흰 공이 5개, 그 다음에 검은 공이 2개, 빨간색이 3개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공 3개를 이렇게 꺼낼 생각이에요. 근데 그 꺼냈는데 이 꺼낸 공이 3개가 1번 모두 다 흰 공일 확률값을 구하랍니다. 그럼 3개를 꺼낼 때가 전체 경우의 수죠. 그럼 결론 총 공이 몇 개 있냐면 다 합치면 10개 공이 있죠. 그 10개 공 중에 내가 순서 없이 3개의 공을 선택할 거니까 10C3인 거 이해되실까요? 그 분의 이게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그 중에 흰 공만 3개를 뽑아야 되니까 흰 공이 3개 되려면 5개 흰 공 3개 중에 중복 없이 몇 개를 뽑아야 되죠? 3개를 뽑아야 되죠. 근데 그 3개가 순서가 없죠.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 없이 3개를 선택만 하는 경우의 수, 조합이네요. 5C3. 그래서 얘를 정리하시면 12분의 1. 이 답이 될 테고, 이번 문제, 꺼낸 공이 빨간색 2개, 검은색 하나의 확률값. 전체 경우에서는 똑같이 10C3일 겁니다. 그 중에 이번에는 빨간색에서 2개를 뽑아야 돼요. 빨간색 3개 중에 2개 뽑는 경우의 수 3C2. 동시에 곱하기죠. 검은색 2개 중에서 하나 뽑는 경우의 수 2C1. 이해되실까요? 이 경우를 계산하면 2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3번 문제. 꺼낸 공 중에 흰 공이 2개일 확률. 꺼낸 공 중에 흰 공이 2개여야 됩니다. 3개 중에 흰 공이 2개?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10C3. 10개 중에 3개 공 뽑았죠? 그 중에 흰 공 5개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5C2 곱하기, 그럼 나머지 한 개는 이게 빨간색일 수도 있고 검은색일 수도 있는데 결론은 나머지 공 1개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서로 다른 검은색 공 2개랑 빨간색 공 3개, 몇 개? 5개 공 중에 중복하지 않고 공 1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잖아요? 조합이네요. 서로 다른 5개 중에 1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 5C1이죠. 이해됩니까? 물론 얘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5개 중에 2개 흰 공을 뽑았죠? 근데 곱하기 나머지 하나를 검은색에서 뽑는다면 2C1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5개 중에 2개 흰 공을 뽑았는데 나머지 한 공을 검은색이 아닌 빨간색에서 뽑을 수 있으니까 3C1.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 이걸 덧셈해서 처리해도 되는데 뭐 어차피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인데 이게 좀 더 쉬운 계산법이라 저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면 12분의 5가 정답이다. 당첨 대비 4개가 포함되어 있는 12개의 제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제비는 12개가 있는 거죠. 그 중에 당첨이 4개예요. 그럼 꽝은 몇 개예요? 8개겠죠? 이렇게. 자, 임의로 3개의 제비를 선택합니다. 3개 모두 당첨이어야 됩니다. 그럼 총 12개의 제비 중에 내가 3개를 뽑겠다는 뜻이고 그 중에 당첨 4개 중에 3개 모두 뽑는 거니까 4C3. 요 계산은 55분의 1. 2번 당첨 제비가 1개일 확률. 그럼 총 12개의 제비 중에 3개를 뽑죠? 그 중에 당첨이 1개니까 4개의 당첨 제비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동시에 그럼 나머지 2개는 꽝인 것을 뽑아야 되겠죠? 이렇게. 이 경우를 계산해보면 55분의 28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흰 구슬과 검은 구슬이 합쳐서 모두 10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흰 구슬, 그 다음에 검은 구슬 합쳐서 10개. 근데 그럼 흰 구슬 X개로 한다면 검은 구슬은 10-X개가 될 거예요. 그 중에서 3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냅니다. 이게 모두 흰색 구슬이 나올 확률값이 6분의 1이랍니다. 그럼 모두 다 흰색, 얘도 흰색일 확률값은 전체 10개의 구슬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데 흰색의 개수가 몇 개냐면 X개였죠. X개의 흰색 중에 3개를 선택합니다. 자, 이 계산을 했을 때 이 정답이 6분의 1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10C3을 계산해보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10C3, 10 곱하기 9 곱하기 8로 나눈 것이고 분의 XC3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XC3, X부터 내려가면서 자연수 3번이죠. X, X-1, X-2 이렇게 계산한 거네요. 그럼 분모에 있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얘도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지워질 테고 분모는 720이 됐고 분자는 x 곱하기 x-1 곱하기 x-2 그게 6분의 1 이렇다는 뜻이죠. 괜찮겠습니까? 양변에 720을 곱합시다. 그러면 x 곱하기 x-1 곱하기 x-2는 약분 6이랑 약분되면 120이 남죠. 그럼 이게 뭐냐면 연속하는 세수잖아요. 연속하는 세수를 곱해서 120이 되는 케이스를 찾는 건데 120은 우리가 많이 했던 숫자인데 6 곱하기 5 곱하기 4 하면 정확히 120이 납니다. 따라서 가장 큰 수 x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x가 흰 구슬의 개수였기 때문에 흰 구슬의 개수는 6개가 정답입니다. 자, 개념 17번은 통계적 확률인데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앞쪽에 수학적 확률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냐면 어떤 사건이 반복적으로 벌어질 때 그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고 기대될 때 그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1년 중에 내가 기분이 좋은 날과 기분이 나쁜 날을 횟수로 정의해보라면 그게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일정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뭐 1년의 날씨 중에서 눈이 오는 것, 비가 오는 것, 맑은 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일어날 가능성이 일정하다, 같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에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 보기 어려운 것들, 그런 어려운 것들은 실제로 여러 번의 횟수를 통해서 벌어진 결과물을 통해 확률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1년 중에 눈이 몇 번 왔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365일 중에서 눈이 오는 횟수를 센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률을 나타내는 게 통계적 확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벌어진 사건들을 모아서 개수를 센 다음에 그 개수값으로 확률값을 정한다. 이게 통계적 확률이며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직접 센 겁니다. 그 n이 충분히 커짐에 따라 이 시행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그 상대 도수가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말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특정 값에 매우 가까워집니다. 이 특정 값은 보통 수학적 확률인데 많은 시행을 거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확률과 많이 비슷해진다는 뜻이죠. 아까 말한 뭐 주사위를 던질 때 소수가 나올 확률은 한 번 더 뭐 보통 소수가 나올 확률 값은 6개 주사위 중에 소수는 2, 3, 5 세 가지죠. 그럼 확률 값은 2분의 1이에요. 그럼 2번 던지면 한 번 정도는 소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 번 던져도 소수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행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n값이 충분히 커지면 나중에 이 통계적 확률값은 수학적 확률값에 매우 가까운 값을 갖게 됩니다. 네. 그 내용을 토대로 지금처럼 같은 시행을 반복했을 때 일어나는 횟수를 직접 세서 계산한 이 계산법을 통계적 확률이라 부른다. 그래서 통계적 확률값에 대한 계산 문제들은 상당히 쉽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기 때문에 어떤 씨앗 2만 개를 심었더니 12,000개 씨앗에서 싹이 났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한 개를 심을 때 싹이 날 확률값을 계산하시오. 네, 이게 통계적 확률이죠. 총 2만 개 중에 세보니까 12,000개 씨가 나오더라. 새싹이 나오더라. 그럼 0, 3개씩 다 지워지고 20분의 12 약분하면 네, 5분의 3. 자, 다음 편은 독감 환자 100명에게 같은 치료제를 매일 일정량 투여합니다.
이때 치료제를 투여한 기간에 따라 완치된 환자 수를 나타낸 겁니다. 자, 표를 보니까 투여한 지 3일 만에 완치된 사람은 6명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투여한 지 4일 만에 완치된 사람은 12명. 4일까지 아무 반응 없다가 5일 만에 완치된 사람이 26명. 뭐 이런 식이나 뜻이겠죠. 이때 치료제를 투여한 환자가 처음 투여한 후 5일 이내면 3일 또는 4일 또는 5일입니다. 그 확률 값을 계산하는 문제죠. 그럼 확률 전체 경우의 수는 투여해서 완치된 환자 전체. 그럼 전체니까 3일 만에 완치된 사람, 4일 만에 완치된 사람, 밑에 있는 인원수를 모두 다 덧셈하셔야 되겠죠. 분해, 3일 만에 완치된 사람 손드세요 했더니 6명. 그게 아니라면 4일 만에 완치된 사람 손드세요 12명. 5일 만에 완치된 사람 손드세요 26명. 이렇게 처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다 더했더니 100분의 44. 정답은 25분의 11 이렇게 됩니다. 14번 건강 상태를 A는 매우 건강, B는 건강한 편, C는 보통, D는 건강하지 못함, E는 매우 나쁨. 이게 됐는데 5단계를 분류할 때 P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가 표랑 같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인지 나와 있죠, 맨 끝에. 100명을 대상으로, 아닙니다. 이건 비율값이니까요. 몇 명인지는 나와 있진 않네요. 그냥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그게 뭐 몇 명이 됐든 간에 대상에서 전체 확률값을 100으로 봤을 때, 혹은 전체 퍼센테이지를 100%로 봤을 때 6.1%는 매우 건강, 36.6%는 건강한 편, 그 다음에 37.8%는 보통, 이게 제일 많죠. 지금 보통인 건강 상태가 P지역이 제일 많았어요. 그 다음에 건강이 좀 좋지 못하다 16.8, 매우 안 좋다 2.7 이렇답니다. 한편 이번에는 P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500명을 대상했어요. 인원이 나왔네요. 똑같은 건강 상태를 조사했더니 P지역에 비하여 그 비율이 높은 단계를 찾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합계가 퍼센테이지가 아니죠. 인원수입니다. 500명 중에 35명은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매우 건강하다. 그럼 이 사람들의 위에는 P지역은 비율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도 퍼센테이지 비율로 표현해야 돼요. 근데 100분율이죠. 퍼센테이지를 계산하는 방식은 전체 인원수 500명 분의 35명 곱하기 100 하면 100분율이 나오죠. 이걸 계산하게 되면 7%가 됩니다. 그럼 B, 건강 상태가 건강한 편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전체 500명 중에 190명 곱하기 100 하면 38%가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표를 다 조사해보니 한 칸을 더 만들게요. A, B, C, D 건강상태 E까지 해서 총 100%로 봤을 때 여기 있는 비율값을 조사해보니 그 비율값이 여기는 7%, 여기는 38%, 37%, 16%, 2%가 나왔어요. 문제는 두의 퍼센테이지를 비교해봤을 때 서울 지역이 P 지역보다 높은 비율을 찾아야 되니까 어디가 더 높냐면 여기가 높네요. 얘는 36.6인데 얘는 38이었고 그 다음 A 지역도 그렇죠. 여기는 6.1인데 여기는 7%니까요. 이쪽이 더 큽니다. 근데 반대로는 다 위쪽이 커요. 이렇게 위쪽이 더 크죠. 따라서 서울 지역의 비율이 더 높은 지역은 높은 건강 상태는 A 건강 상태, B 건강 상태가 더 높은 단계를 유지하고 있네요. 자, 기하학적 확률값은 연속적인 변형을 크기를 갖는 표본 공간의 영역 S 안에서 각각의 점을 잡을 가능성을 기대할 때 영역 X에 포함되는 영역 A에 대하여 S에서 임의로 잡은 점이 영역 A에 속할 확률을 담은 것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간단하게 좀 봐드릴게요. 뭐 이런 원판 모양의 돌림판이 있다고 칩시다. 뭐 다트판이라 생각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다트파는 이렇게 정확히 4등분 됐다, 4등분 됐다 칩시다. 그 중에 당첨이 하나고 나머지는 다 꽝입니다. 꽝. 자, 그러면 내가 다트를 집어 던져서 당첨이 될 확률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쵸, 4개 영역 중에 한 군데가 당첨이기 때문에 4분의 1의 확률값을 갖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다트판이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당첨이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상태로 얘가 꽝, 얘가 꽝, 얘도 꽝인데 여기가 당첨이에요. 얘가 당첨. 그럼 과연 얘도 영역이 4군데 중에 한 군데가 당첨이니까 이 확률값도 4분의 1입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처럼 영역의 개수가 아닌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넓이 값이 작아지게 되면 확률값도 작아지겠죠. 그럼 내가 결국은 다트를 집어던질 때 첫 번째는 내가 다트를 집어던져요? 그럼 집어던지면 이 집어던진 위치가 점으로 표시된다고 칩시다. 쿡 던졌어요. 그럼 여기 찍혔어. 다음에 쿡 던졌더니 여기 찍혔어. 이렇게. 그럼 이런 점들이 모여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 원이 전부 다 색칠이 되겠죠. 그 중에 내가 찍혀야 될 점의 개수는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당첨.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당첨에 찍히는 전체 원에 찍히는 점의 개수 분의 당첨이라는 영역 안에 찍히는 점의 개수. 이게 우리가 원하는 확률값이잖아요. 당첨이 될 확률값. 근데 점의 개수를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다 셉니까, 이게? 점은 무수히 많잖아요. 셀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의 개수를 뭐로 환산하냐면 영역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결국은 전체 영역을 분모값으로 보고 당첨의 영역을 분자값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계산된 결과를 앞으로는 이렇게 도형에서의 확률값, 기하적 확률이라 말한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는 전체 영역 중에 당첨될 이 부채꼴의 넓이가 전체 원넓이의 4분의 1이기 때문에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이 정비례하잖아요. 그럼 중심각의 전체 360도 중에 90도의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의 여기 있는 이 당첨된 넓이도 전체 원넓이의 4분의 1이 맞는데 얘는 안 그렇겠죠. 이때부터는. 그럼 전체 넓이 중에 요 당첨될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해서 쓰시면 그때는 4분의 1이 아닌 더 작은 확률값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개수를 세기 어려운 도형의 어떤 확률값을 구할 때는 점의 개수가 아닌 영역의 개수로 영역의 넓이로 전체 영역 넓이분의 내가 원하는 영역의 넓이로 확률값을 구하는 방식을 기하적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자, 15번 문제. 원의 중심은 또 동심원의 뜻은 원의 중심이 똑같다는 뜻이죠.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기를 쟀더니 여기까지 반지름은 1, 여기까지 반지름은 2, 여기까지 반지름은 3 이랬을 때 관역에 화살을 쏘는데 이 화살이 색칠된 부분 영역에 맞을 확률값을 구하는 거니까 역시나 도형에 관련된 확률값 나오면 영역의 넓이로. 그럼 결국은 전체 원넓이를 계산한 거 분해 저 색칠한 넓이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전체 원넓이는 반지름 3짜리 원넓이니까요. 9파이가 되겠네요. 그 다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두 번째 원의 넓이에서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원의 넓이, 가장 조그만 원의 넓이를 빼야 되니까 두 번째는 반지름이 4파이, 반지름 2니까 넓이는 4파이, 안에 있는 건 반지름 1이니까 파이, 빼게 되면 9파이 분의 3파이, 다시 약분하게 되면 3분의 1의 확률값을 갖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한 변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ABC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부에 점을 하나 잡고 그 점을 P라 불렀는데 삼각형 PBC가 여기를 말해요. PBC가 둔각삼각형이 되는 확률값을 구하라는데 둔각과 예각삼각형 기준이 뭐냐면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럼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중3 때 배웠던 거 있죠?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을 가지고 있는 한 점을 모으게 되면 이 원주각은 중심각 180도의 절반값인 90이 됐었죠. 이러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여기 있는 선분 B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점 P가 이 반원 안에 만약 포함된다면 예를 들어 뭐 이런 데 찍히거나 이런 데 찍히거나 이런 데 찍히거나 이런 데 찍히면 이렇게 이었을 때 이 삼각형은 직각보다 더 큰 각인 둔각이 만들어질 거라는 뜻이죠. 그럼 결국은 이 전체 넓이 중에 여기 넓이 값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여기 넓이 값을 반원의 넓이 값으로 생각하시면 사각형 넓이에서 반원의 넓이를 계산하시면 그게 확률값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 선의 넓이는요? 보통 우리가 선 넓이는 0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냥 반원의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움 없이. 따라서 둔각 삼각형에 대한 확률값은 전체 사각형의 넓이 중에 분의 반원의 넓이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사각형의 넓이는 100이겠죠? 그 다음 반원의 넓이는 당연히 반지름 값이 필요하고 반지름이 5. 그럼 원 넓이는 5, 25파이. 반원이니까 2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확률값을 계산해 보시면 8분의 1 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K가 다음 범위 안에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성립하겠죠. 그렇게 된 확률값을 구하는 겁니다. 일단 판별식을 정리해 드리는데 x 앞에 있는 계수가 짝수니까 4분의 d 짝수의 판별식을 씁시다. 그럼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1 곱하기 3K 걔가 0보다 크다. 그럼 정리해보니 K제곱 마이너스 3K가 0보다 큰 거고 인수분해보면 K-3이 0보다 크죠. 2차 부동식이 0보다 크면 풀이는 큰 작자, 큰 값보다 더 커지는 범위, 작은 값보다 더 작아지는 범위. 따라서 K의 범위는 3보다 크다 또는 K는 0보다 더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죠. 이건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값이에요. 경우의 수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이거잖아요. 전체 경우의 수는 이 범위. 그 중에 내가 원하는 범위는 K가 3보다 크다 또는 K가 0보다 작다. 근데 이렇게 쓰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수가 아니고 실수기 때문에 개수를 정의할 수 없이 무수히 많죠. 그럼 무수히 많은 숫자분의 위에도 무수히 많아요. 이걸 어떻게 다 계산합니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통 부등식으로 나올 때는 수직선을 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수직선 전체 경우는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4까지 이렇게 돼 있는 범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 범위 안에서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 범위 안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은 3보다 크다. 그리고 0보다 더 작다. 그럼 거기가 겹치는 범위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겹칩니다. 그렇죠? 그럼 답을 쓰시오 그러면 전체 분해, 전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 분해 여기만 원하는 거예요. 여기만, 요 수만. 그래서 결국은 길이값을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점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만족하는 실수 K의 점의 연속이 수직선으로 표현된 거니까 그럼 전체 수직선의 길이를 가지고 확률값을 조사하자는 얘기죠. 그럼 전체 길이는 4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4와 마이너스 2 사이의 간격이 나오죠. 거기에다가 여기 있는 이 간격 0에서 마이너스 2를 뺀 값 더하기 여기 있는 간격은 4에서 3을 뺀 값. 그러면 전체 간격은 6. 원하는 간격은 2 플러스 1. 확률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좌표 평면 위에 있는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 ABC가 있는데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을 그릴 때 이 직선이 사각형 ABC랑 만날 확률값을 구하시래요. 일단 저기는 4점을 좌표 평면에 그리게 되니까 1, 대략 찍습니다. 1, 루트 3 여기쯤. 그
그 다음에 1,0 여기쯤 1이죠? 얘가 B, 얘가 A. 그 다음에 2,0 여기쯤 얘가 C. 그 다음에 2,√3 여기쯤 얘가 D. 이렇게 이으면 직사각형 ABCD가 나오죠. 자, 두 번째. 그런데 원점을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 양수이면 직선이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기 원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을 그렸을 때 이 직선이 사각형과 만날 확률을 구하랍니다.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양수이면서 직사각형 만나야 돼요. 그럼 그림을 봤을 때 기울기 양수니까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이 순간부터 쭉 전체 m이 될 이 기울기가 될 수 있는 범위는 여기 있는 양수니까요. 얘보다는 커야 되겠지만 얘보다는 작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기울기 양수라는 뜻은 오른쪽 위로 가야 되니까 이 범위 기울기는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습니다. 이해됩니까? 그 중에 직사각형과 만나려면 여기서부터예요. 점A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쭉 지나가면서 언제까지? X축에 닿기 바로 전까지가 X축에 바로 닿기 전까지가 직사각형과 만날 확률 값이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직선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 되기 전까지. 자, 이거는 실선이 아니고 점선으로 여기 되기 전까지 입니다. 여기 사이를 움직이면 직선과 여기는 사각형은 만나게 되겠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해봅시다. 이게 기울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 기울기, 이 직선이 여기는 사각형과 만나려면 점 A를 통과하는 순간부터죠. 근데 점 A 좌표가 1,√3이에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mx라고 씁시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근데 그 직선이 이 점 1,√3을 지날 테니까 √3 x에 1 대입하면 m. 따라서 이 기울기는 √3일 때입니다. 그 √3보다 기울기가 작아져야 되겠죠. 따라서 내가 구하는 m의 범위는 양수니까 0보다 크지만 √3까지는 가능하니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에 쓰인 거고 전체 경우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양수부터 시작해서 m의 값은 언제까지? 여기 사이로 움직일 때까지요. 요게 양수의 범위죠. 그럼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값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m의 범위는 구했는데 여기 있는 m의 범위는 0보다 크지만 여기는 기울기가 m이 0인데 여기 기울기는 그럼 얼마입니까? 이때는 기울기 m을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y축의 평행 직선이라 기울기를 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곤란하게 됐어요. m의 범위를 계산하기 힘든데 그럼 어떻게 구하지? 라고 하다 보니 결론은 약간 느낌이 이렇게 구체권은 아니지만 이렇게 m의 범위가 여기 안에 있으면 그죠? 색칠 다 못해도 그냥 적당히 그릴게요. 이렇게 m의 범위가 요렇게 있으면 이 범위 안에 m이 존재하면 사각형과 만나죠. 근데 전체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따라서 이거를 m의 범위로 표현할 것이 아니고 각도의 크기를 보자는 얘기죠. 전체 이 직선이 움직일 수 있는 각도는 90도예요. 0부터 90도까지 90도 크기. 그 중에 여기 사이의 최대값은 얼마냐면 60도죠. 이게 직각삼각형 잘 보시면 이게 1이고 얘가 √3이기 때문에 특수각이죠. 30, 60, 90, 1대 √3 대 2의 비율 이런 느낌이니까요. 요 각도는 60도일 때 나옵니다. 그럼 0에서부터 90도 간격 중에 0에서부터 60도까지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간격은 90으로 본다면 위에 있는 간격은 60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약분하면 3분의 2의 확률값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내용인데 여기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죠. 표본공간 S에 대하여 그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을 PA로 쓰는데 그 PA 값은, 확률 값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값 0 이상, 항상 일어날 확률값 1 이하더라. 주사위를 던져요? 그럼 확률이 나올 수 있는, 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범위는 총 6가지의 경우 중에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6가지 중에 6개가 다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주사위를 던졌더니 뭐 7보다 큰 숫자가 나올 확률값 없죠. 0입니다. 그런 경우의 수는 0개. 전체 경우 가지수는 6가지지만 7보다 큰 눈금이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총 6개 가지수 중에 눈금이 100 이하가 나올 눈금. 그럼 1, 2, 3, 4, 5, 6이 다 100 이하잖아요. 그럼 6개의 눈금이 모두 다 경우의 수를 만족하는 거죠. 6분의 6 하다 보니 전체 확률값에서 0 이상, 항상 1 이하의 확률을 이 사건 A는 늘 유지하더라.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값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값은 0 이상 1 이하의 0과 1을 포함한 양의 소수값이 기본적인 확률 A의 값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어날 사건 이겁니다. 반드시 일어날 사건. 확률값이 1이 되며 이 사건의 확률값을 전 사건의 확률값,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과 공사건의 확률값 0이다 라는 매우 기본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번 문제,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의 3개 공을 꺼내요. 흰 공이 나올 확률값을 구하라는데, 자, 주머니 안에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 밖에 없습니다. 검은 공은. 근데 여기서 3개의 공을 꺼냅니다. 근데 1번, 흰 공이 나올 확률값이에요. 그럼 생각해봐. 흰 공이 안 나올 확률값이 있나요? 흰 공이 안 나오려면 검은 공만 3개 나와야 되는데 검은 공이 2개밖에 없는데요. 그럼 이 3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흰 공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흰 공이 나올 확률값이라는 얘기는 무조건 흰 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확률값은 1이 된다라는 표현이고, 2번, 3개 모두 검은색이 나와야 됩니다. 검은색이 2개밖에 없어요. 결론은 3개 공을 모두 다 검은색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공사건의 확률값 0이 된다라는 표현입니다.